메인 얘기는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 얘기를 왜 하느냐? 끝날 때쯤에 들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양적 완화를 알기 전에 양적 완화로 가게 되는 이런 줄기를 좀 알으셔야 되거든요. 양적 완화라는 게 도대체 왜 나왔을까? QE라는 게 도대체 왜 나왔을까를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경제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경제학 개론을 배우면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정말 유명한. 그래, 보이지 않는 손과 레세페? 이게 뭐예요? 물론 이것도 있죠. 보이지 않는 손. 레세페라는 게 있어요. 유명한 단어. 너무 멋있잖아요. 경제학 배운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서 좋아해. 이게 뭐냐 하면은, 한국말로 하면은 가만히 놔두라는 거죠. 자유방임을 하라. 시장이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놔둬라.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하겠다. 자유방임을 해둬라. 아담스 형의 이 레세페, 시장이 알아서 한대. 시장의 원리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만든다라는 게 가장 근본 원리였죠. 이걸로 오래 해먹는데, 문제는 진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언제 발생을 하냐면은 이때 발생을 해요. 1929년, 1930년대 뭐가 나오냐면은 대공황이라는 게 나와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역사 시간, 경제학 시간에 배운 거. 대공황. 찰리 채플린이 그 구두 바닥 뜯어서 뜯어먹던 모던 타임즈 기억나시죠? 대공황이라면 가장 유명했던 시기가 이 1930년 여기에요. 이 대공황의 미국 다우지수가 380에 있다가 40까지 거의 90% 빠지죠. 80에서 90% 정도가 하락을 하는데, 잠깐 딴 얘기 드리면은,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보이세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대공황이 여러분 뭐 6개월 1년 이때 된 게 아니에요. 무려 4년간 지속이 되는데, 그쵸, 아시는 분 계시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들어보셨습니까? 데드캣 바운스? 떨어진 다음에 한 번 튀겼다가 떨어진다는 거죠. 데드캣 바운스. 한 번 튀겨서 나와 같이 떨어진다는 게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가려면 혼자 갈 것이지 굳이 이걸 올라가서 여기가 다 왔나 싶어서 내가 잡으면은 형 기다렸지 하면서 나와 같이 간다는 이 전설의 단어가 데드캣 바운스예요. 이게 가장 처음 등장했던 때가 이때예요. 이때. 위기가 왔어. 확 떨어졌어. 나도 버핏 형처럼 주워야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워야지, 그냥 같이 가자 하다가 그게 아니었죠. 형이 안 탈까봐 걱정했어. 너를 기다렸어. 너를 기다린 거잖아. 형을 끝까지 기다려서 내가 안 살려고 그러는데, 아우 야 이거 절반 이상으로 올라가냐고 덥석 잡으니까 그 손 꼭 잡고 같이 가죠. 같이 가는 게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이게 워낙에 유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 밈들이 많아요. 여기 나오죠. 뭐 데드캣 바운스. 뭐 9년 동안 리커버리 중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3번 살아왔던 사람들이 잡았다가 다시 골로 가서 데드캣 바운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대공황기 미국 다우지수입니다. 이 공황이 펼쳐지니까 쭉 빠졌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아담 스미스 형은 안 보이는 손으로 레세페 가만히 놔두면 시장이 해결될 거라고 했는데, 경제학 책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때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는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한 거. 데드캣 바운스 당하고 사람들이 다 골로 가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 형들이 등장하잖아요. 다 아시죠? 이건 교과서에 나오잖아. 루스벨트 형이 등장하는데, 뉴딜 정책 누구나 들어봐. 후보 형은 그때 뭘 얘기했었냐면은, 아직도 자유방임지, 아까 얘기했던 시장이 답이다, 내비두면 된다, 이거를 주장을 하는데, 루즈벨트 형이 띡 등장해서 그걸로 안돼, 그걸로 안돼. 뉴딜 정책을 했다. 뉴딜 정책이 뭐예요? 간단하죠. 대공황이 빵 터진 이유가 뭐냐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써. 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진짜 그래서 안 좋아. 돈을 안 쓰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돈을 안 써. 야, 더 안 좋아지네? 또 돈을 안 써.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네?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루즈벨트 형이 뉴딜 정책으로 뭐를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쉽자고 웃자고 얘기하면, 니들이 돈을 안 쓰면 누가 써줘? 내가 써줄게. 내가 돈을 써줄게. 야, 니들이 수요가 없어? 지금 뭐 물건을 아무리 만들어도 팔리질 않잖아. 내가 써줄게. 그럼 물어보잖아. 돈이 어디 있어서? 니 돈 어디 있는데? 그럼 당연히 채권 같은 걸 발행해서 미래의 걸 끌고 와서 내가 지금 쓰는 거죠. 내가 써주는 거야. 댐 짓고 뭐 짓고. 니들이 돈을 안 쓰면은 내가 쓸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뭐 막 지으면서 공급과 수요를 늘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신 쓰는 이런 멋진 전략을 갖고 와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뉴딜 정책에 나와요. 교과서에 나오는 거니까. 이 뉴딜 정책의 가장 유명한,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 하면은 경제학도들이 지금도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라고 얘기하는 게 케인즈. 시장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 같은 걸 해서 끌어올려야 된다. 아까 전에 공황 때 쭉 빠져있던 걸 뉴딜 정책, 케인즈가 주장하는 그런 식으로 정부가 뛰어들어서 경기를 끌어올려요. 좋단 말이야. 쭉쭉쭉 끌어올렸어. 자, 그런데 문제는 1960년대까지는 그럭저럭 버텨왔는데 1960년대에서 70년대로 들어가면서 뭐가 터지냐면은 오일 쇼크라는 게 터져요. 조금 나이 있는 형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 옛날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가 떨어졌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가 떨어지는 게 우리 일반적인 경제학 상식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경제가 안 좋으면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일 쇼크라는 게 등장하면서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가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옛날의 이론에 따르면
물가를 잡아야겠는데 정부가 들어가서 뭐 공급을 풀건 수요를 풀건 물가를 잡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등장을 합니까? 물가를 잡아야겠다는 이론이 등장을 하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어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파이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중앙은행의 제1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통화주의자들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이때.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를 족치는 게 니들의 제1 목표다. 여기서 가장 역대 연준의 힘센 분을 꼽으라 그러면 가장 유명하신 분이 등장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등장을 하세요. 폴 볼커형인데 이분의 별명이 인플레이션 파이터입니다. 이분이 이 오일 쇼크 때 물가 올라갈 때 미국의 기준금리를 얼마까지 올렸느냐? 21%인가? 20%인가? 그냥 작사를 내놨어요. 작사를. 야, 그렇게 올리면은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돼 라고 얘기하니까 닥쳐 이러고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기준금리를 20%로 올려놨어요. 20%. 교장 얼굴만 봐도 교장 선생님이잖아. 닥쳐 이 새끼들아 이러고 쫙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야. 뭐라 그러면 안 돼 이 새끼야 이러고 올리고 뭐 하면 안 돼 뭐 규제, 살아있는 규제 그 자체였습니다. 당연히 인기가 없었죠. 인기가 없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네. 아, 나 골로 가. 형, 나 먼저 갈게. 아, 막 이러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닥치고 막 금리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잡아놓으니까 인기는 없었는데 아, 야, 이 형 센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잡혔어요 실제로. 근데 너무 교장 선생님이 세니까 문제는 인기가 없었죠. 자, 인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이 형이 어느 정도 물가를 잡아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쟤 너무 세. 형 너무 무서워. 좀 만만한 조금 유한 형을 바라죠. 그게 누굽니까? 세계 경제 대통령, 우리 수수께끼 만든 형 그린스펀 형이 등장을 해요. 그린스펀 형이 등장했을 때는 진짜 제가 보기에 이 형은 개꿀입니다. 개꿀. 왜 개꿀이냐? 볼커 형이 너무 강력하게 기준금리 올려놨기 때문에 이 형은 욕을 다 먹은 거잖아. 기준금리 올리면 원래 욕 먹어요. 그 돈을 흡수하겠다는 거거든요. 기준금리 올리면 시장 자금을 흡수하고 니들이 어떻게 살건 관계없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애들 다 족치는 거거든. 욕은 다 먹고 나갔어. 여기잖아. 기준금리를 내리면은 보통 칭송을 받거든. 위기를 잡았네 어쩌네 그러면서. 완전 개꿀이지. 여긴데 기준금리가 그냥 슬슬 내립니다. 슬슬. 엄청 오래요. 18년인가를 해요. 연준 의장을. 왜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었겠니? 그냥 뭐 조금 있으면 올렸다가 위기 생기면 내려 좀 더 올려줬다가 위기 생기면 내려 내려 18년인가 하면서 칭찬 엄청 받아요. 경제 대통령이라는 둥, 역시 뭐의 화신이라는 둥, 조화를 엄청 잘한다는 둥. 근데 이 형이 다 올려놨기 때문에 내리기만 하면 되잖아. 야 18년을 하면서 별명이 경제 대통령 그린스펀입니다. 앨런 그린스펀. 이때는 게다가 얼마나 좋았냐면 이때 나온 단어들이 경제학적인 단어만 얘기하면 이런 단어가 아시는 분은 이제 경제학생만 아실 텐데 Great Moderation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옛날에는 경기 자체가 이렇게 움직였거든. 근데 이 형이 계속 금리를 내리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계속 좋게 만드니까 경제의 움직임 폭이 둔화되었어. 이렇게 한마디로 꿀 빨았다는 거죠. 꿀 빨았다는 거. 요때가 그쵸? 요 단어도 나옵니다. 골디락스. 많이 들어보셨죠? 골디락스. 거의 뭐 황금 시대랑 비슷한 단어잖아요. 워낙에 시절이 좋았거든. 이 형이 있던 시절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골디락스, 그레이트 마더레이션 하면서 좋은 시절이 다 가요. 이 형이 딱 끝나고 누가 등장하냐면은 천재가 등장합니다. 천재가 등장하죠. 우리 버냉키 형이 딱 등장해.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좀 꿀을 좀 빨아볼까 하고 딱 등장을 하는데 하필 이 형이 끝나자마자 뭐가 터져요? 냉키 형이 나도 빨아야지 형 금리 좀 더 올려봐 이러고 나 씨 안 올리네 그만두고 여기까지밖에 못 올렸는데 뭐가 터집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서브프라임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죠. 이 리만 브라더스가 유명한 이유 자체가 여기에 있어요. 이 모든 통화 정책의 끝에 마지막에 등장을 했거든. 그 냉키 형 입장에서는 아니 그린스펀 형은 여기에 등장했는데 꿀 빨았는데 이거 내리면서 나는 여기야 뭐 내릴 게 없어. 아니 뭘 내릴 걸 있게 해주고 해야지. 야씨 뭐야 요거 남았잖아 요거. 리만 한번 내리니까 없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막 유럽 애들이 골로 가네. 형 나도 누웠어. 그리고 나도 뭐 쟤도 눕고 얘도 눕고 아니 뭐 다 누웠는데 나는 할 게 없어. 이미 0%야. 내릴 게 없어. 야 이거 마이너스로 내릴 수도 없잖아. 그래서 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원래 정석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한 10년 20년 개고생을 해야지. 개고생을 하다가 나 죽네 하다가 살아났을 때 금리 좀 올려갖고 또 뭐 죽으려고 그러면 내려주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빌빌 기어야 되잖아요. 한 1, 20년 기어야 된다고.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안 되겠다. 나는 더 이상 써먹을 게 없어. 또 이때는 디플레이션이에요. 결정적으로 써먹을 게 없어. 그러면은 유동성을 지금까지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높였는데 할 수 없다. 나는 새로운 약을 써야겠다. 금리 내릴 수가 없으니까 0%에서 그 새로운 약이 뭐였어요? 드디어 양적 완화가 등장.
요 영어 단어가 발음이 쉽지 않은데 quantitative, 자 이런 그 뭐라고 quantitative, 퀀터테이티브 잠깐만 씨 들어도 안 돼. 그래서 우리 그냥 퀀터티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할 때는 저 발음이 안 돼서 그냥 그 보통 회의할 때는 퀀터티브라고 그냥 줄여서 얘기합니다. QE라는 새로운 방책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 아니면은 그냥 기다가 욕 좀 먹든가 했는데 자 이거를 드디어 들고 왔어. 그러면은 QE가 뭔가 가장 간단한 그림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 QE가 뭐냐에 대해서 다 아는 거는 페드가 뱅크나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에 대해서 돈을 주고 에셋을 받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여기서부터 QE를 이제 어디까지 이해하냐는 굉장히 다른 내용이긴 한데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쉬운 걸로 얘기 드리면 자 예전에는 정부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돈을 써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은 채권을 발행해요. 채권을 발행하는 건 무슨 소리예요? 국채를 발행을 해. 채권을 발행해서 준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민간 돈을 민간의 채권을 판 다음에 민간이 채권을 사주면 돈이 일로 들어가잖아요. 자 돈이 정부로 들어가. 정부가 이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채권을 발행해서 민간한테 주면은 민간이 정부 채권 국채를 산 다음에 그 돈이 정부한테 들어오니까 이 미래 걸 땡겨 쓰는 거죠. 정부가 그 돈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채권을 많이 돌려봐야 채권을 발행해서 정부가 돈을 써봐야 민간에 갖고 있는 자금을 대신 써주는 거잖아. 이해가 되시죠? 대신 써주는 거예요. 민간이 지금 돈을 잡고 안 쓰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건 기업이건 은행이건 어디가 돈을 잡고 안 쓰고 투자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채권 추경 같은 걸 하죠. 추경 같은 걸 해가 세금을 많이 갖던지 채권을 발행해서 민간한테 주면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뭔가를 해.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민간에는 돈만 흡수해서 쓸 뿐 그다 이걸 많이도 못해요. 왜냐? 이걸 많이 해버리면 민간이 이걸 사주나. 금리가 점점 올라가죠. 왜냐하면 처음에 1조는 뭐 한 2% 받아줘도 100조 하겠다 그러면은 누가 2% 빌려줘. 점점 올라갈 거 아니야. 금리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많이 쓰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역할, 돈을 푸는 역할이 아니라 돈을 오히려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연준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이건 안 되겠어. 어떻게 준다? 이 돈을 정부가 연준한테 주고 연준이 정부한테 돈을 주는 거야. 비슷하지? 비슷한데 뭐가 달라? 여기는 채권을 발행해서 민간에 하면 이게 돌뿐이거든? 그냥? 늘어나는 게 없어요. 근데 페드가 정부 채권을 사. 페드가 돈이 어딨어? 민간은 돈이 있지만 야 연준이 돈이 어딨어 세상에? 없잖아. 없으니까 어떡해요? 찍는 거죠. 프린팅을 하는 겁니다. 프린팅. 괜찮아 나 돈 많어. 네가 돈이 어딨어? 잠깐 기다려봐. 잠깐 하고 뒤로 돈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써서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돈 있다고. 세상에 이런 개 사기 뭐 이런 또 없어. 잠깐 기다려봐. 써서 주는 거야 이렇게. 이거 무한으로 하는 겁니다. 무한으로 계속 돌려. 게다가 이게 양적 완화도 종류가 한계가 아니어서 이거만 돌리냐 연준이 여기 있는 걸 사죠. 민간이 들고 있는 채권을 사요. 채권만 사냐? 지금 채권이라고 표현했지만 자산을 삽니다. 민간이 들고 있는 자산 있죠. 자산을 연준이 사. 매입을 해. 돈을 줘. 연준이 돈이 어딨어? 찍으면 되죠. 세상에 옛날에 경제학에서는 어떤 자산이 받침되지 않는 돈을 찍는 거를 굉장히 금기시했어요. 그게 뭐 베네수엘라가 되건 뭐가 되건 인플레이션으로 망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찍는 겁니다. 물론 뭐 불태화라 그래서 나중에 조금 어렵게 들어가면은 돈이 안 들게 뭐 열심히 이런저런 걸 했지만은 프린팅 머니 자체는 정부가 채권을 민간한테 하면은 금리도 올라가고 한계가 있지만은 연준한테 채권을 주고 돈을 받아오면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찍는데 자 1조 달러 주세요 그러면은 내일 줄 수 있어요. 100조 달러 내일 줄 수 있지. 찍으면 되는데 그 무한대예요. 여기다 주고 여기다 가니까 뭐 세상에 이런 개 사기. 야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돌리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이렇게 되죠. 민간이 갖고 있던 거나 아니면 정부에 줬던 돈에 대한 어떤 자산이 연준으로 다 들어와 있어. 4조 5천이 얼마야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5천조지 5천조. 이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간에 발생했으니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좋아질 때까지. 이게 양적 완화. 자, 양적 완화를 하는데 양적 완화에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자산과 갖고 있던 자산을 계속 사면서 돈을 프린팅해서 돌렸다. 자, 그러면은 다른 어려운 건 모르겠어. 근데 딱 하나는 확실하죠. 딱 하나는 뭘까? 이 자산의 가격은 오르겠죠. 그냥 오를 수밖에 없잖아. 민간이 갖고 있던 자산을 연준이 사줘. 야 그럼 민간에 돈이 생겨. 잠깐만. 나 분명히 자산을 샀는데 돈이 들어왔네. 이걸 또 사. 그럼 민간이 그걸 채권이나 뭐 이걸 사요. 회사채 사서 드디어 나는 돈을 주고 채권을 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준이 이걸 또 사가. 난 또 돈이 들어와. 난 또 뭘 해. 또 사가. 난 또 돈이 들어와. 난 또 해. 또 사가.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민간이나 정부나 유동성이 엄청나게 놓쳐. 이게 여기서는 금융회사가 망하기 힘들지. 유동성이 없는 것도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계속 해주는 겁니다. 계속 자산 가격이 막 올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일단 미국의 주요 양적 완화 조치를 보면은 아까 4조 달러 나왔죠. 1차 때 국채와 모기지 MBS라 그러죠. 1조 7,500억 달러, 2차에 6천억 달러. 중간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것도 했어요. 이건 어려우니까 알 필요 없으신데 OT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장기 금리 10년, 20년, 30년짜리 금리를 낮추고 싶으니까 장기 국채도 사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3차도 1조 얼마 쭉 합니다. 그래서 4조 달러가 풀렸어.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 이 결론은 뭐 어려운 결론은 모르겠고 하나의 결론은 확실하죠. 하나의 결론. 잘 보시면 이때 진짜 재밌는 일이 많이 발생되는데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해. 막 야 이거 봐라. 이번에 미국에 되게 중요한 지표들이 많거든요. 경제 지표가 예상이 10만이야. 근데 내가 열심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 경제 지표가 예상이 5밖에 안 나와. 우리나라 경제 망했구만. 경기가 안 좋겠어. 주식이 아래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이 지표가 10이 나와야 되는데 5가 나와. 그럼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양적 완화를 할 때는 연준이 뭔가를 많이 한다라는 기대가 있으면은 지표가 안 좋으면은 갑자기 시장이 환호를 합니다. 기억이 나실 분이 있을 거예요. 환호를 해. 왜냐? 야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데 연준이 돈을 더 풀지 않겠니? 이러면서 가격이 올라가. 세상에 이런 뻘들. 야 우리 경제가 망하고 있다는데 다들 좋아해. 야 또 망했어 축하드립니다. 야 해낼 줄 알았어 브라더. 이러면서 망했다로 좋아해. 야 니들 또 망했냐? 더 풀겠구만. 이러고 올라가. 뭐 세상에 이런 그저. 그리고 오히려 10인데 이 지표가 한 10 정도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무리를 해서 한 10, 한 3 이 정도 나와. 그러면 자산이 올라가다가 잠깐 멈춰요. 이렇게 왜 멈추냐? 이 지표가 높게 나와서 혹시 연준 형들이 한 100억 달러 사주는 거를 좀 줄이지 않을까? 90억 달러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멈춰요. 이게 좋으면 뭐 이런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 경기가 좋다 그러면은 뭐 그냥 쏘쏘하고 안 좋으면 또 올라가. 계속 올라가. 그런 식으로 올라가. 이게 그때 제가 한 10번쯤 말씀드렸던 더 good is good, 더 bad is good이잖아요. 굿도 굿이고 경기 지표가 좋아도 좋고 안 좋아도 연준이 돈을 풀 거니까 좋고. 그 유명한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 우리 낸키 형이 이거를 하면서도 돈을 그렇게 뭐 4조 달러를 찍으면서도 불안했죠. 그래도 유동성이 불안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단어들이 있어요. forward guidance 들어보셨어요? 이거 어려우니까 아실 필요 없어요. 연준이 뭘 발표할 때 forward guidance 저 미래 우리는 앞으로 뭐 한 3년은 금리 0%야 이런 거 미리 얘기해 줍니다. 왜? 우리 앞으로 계속 돈 풀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쓰라고. 걱정하지 말고 쓰시라고. 걱정하지 마. 우리 3년간 안 받고 2년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도 한번 해주고 아까 나왔지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거는 이제 어려우니까 아실 필요 없어요. 장기 그 금리 낮추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돈을 프린팅을 해서 연준에 있는 돈이나 어디 있는 돈을 써. 그러면은 아까로 봅시다. 연준의 자산이 늘어났잖아. 근데 이거는 연준 밸런스 시트 숫자로만 표기가 돼 있는 거야. 숫자로만. 실제 돈은 시장에 나갔죠. 정부와 은행과 금융기관 사이에서 실제 돈은 돌고 있잖아. 이거에 대한 실제 가치라고 얘기하는 자산은 연준이 이렇게 들고 있대. 근데 숫자로만 써있어 종이에.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은 야 이거는 숫자에만이기 때문에 있기나 말거나 한 건데 시장은 지금 되게 잘 돌아가고 있어. 이거는 니네 4조 달러가 있다는 거지만 니네 밸런스 시트에 써있는 종이 쪼가리인데 이 종아 쪼가리가 있건 없건 뭐 이거 지금은 당장 상관없는 거잖아. 시장이 잘 돌아가고 돈이 풀려도. 자 이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상관없이 이거 계속 찍어도 되는 거 아니요? 잠깐만 야 이거 5조 달러를 찍었는데 돌아가는데 이거 50조를 여기다가 갖다 찍은다고 안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죠? 4조 달러 뭐 있는 거 없는 거 지금 상관없잖아. 숫자만 써있는 건데.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요즘에 이 이론이 엄청나게 핫해요. 양적 완화 이후에 이게 요즘 나오는 현대 통화 이론이란 겁니다. MMT QE는 연준이 밸런스 시트 연준의 자산을 갖고 있고 그 돈을 대신에 은행이나 정부에다 뿌려서 걔네들이 돈이 돌아가는 거잖아.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연준 밸런스 시트는 종이 쪼가리고 관심이 없거든. 언젠가 그걸 갚는다는 약속은 있겠지만 근데 돈을 그렇게 찍어도 돌아가. 그러니까 이젠 아예 연준이 그 짓을 안 하고 그냥 찍어도 되지 않겠냐.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그냥 찍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이론이 MMT 이론입니다. 근데 물론 달러만 가능해요. 달러. 독자적인 화폐랑 기축통화. 왜냐? 우리가 이 짓을 하면은 당연히 외환위기가 나겠죠. 외환위기가 나겠지만 얘네는 외환위기 그런 게 없으니까 기축통화만 가능하지. 한마디로 미국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무한정 찍어내도 된다. 무한정 찍어내도 아까 연준이 들고 있는 거 끊겨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게 현대통화 이론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요즘에 유행이에요. 요즘에 정부가 돈을 찍어서 지출한다. 아까는 뭐라고? 정부가 돈을 발행하려면 채권을 발행해서 연준이 사줬어요. 그래서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오르고 연준이 찍은 현금이 정부로 들어가잖아. 정부가 그 돈을 썼는데 명목적으로는 연준이 어쨌건 자산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짓 뭐 하려고 해. 어차피 연준 거기 있는 거 종이 쪼가리인데 네가 찍어.
세수나 세금 더 걷을 필요 없지. 세금 더 걷는 사람들 싫어해. 국채 발행할 필요 없어. 그냥 찍어. 찍어. 왜냐? 정부 파산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야 너무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현대통화이랑 뭐라 얘기하냐? 줄이면 돼. 줄이면 돼. 야씨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 줄이면 돼. 경제가 무난해? 찍어. 문제가 생겨 줄여. 지금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존 경제학자들이 듣기에는 완전히 개소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흥분하겠지. 기존 경제학자들이 듣기에는 이게 이게 기축통화국이라고 재정적자가 뭐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돈을 무한정 찍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지금 미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령. 남녀가 아니에요. 지금 기존이냐 신규냐의 문제고 우리 뭐 블랙령 회장도 뭐 쓰레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나온 알렉산드리아 오카시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나왔던 누나인데 미국 하원 의원이죠. 이 누나의 의견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거의 한 50조 달러 정도를 찍자는 겁니다. 양적 완화가 얼마 했다고? 4조. 지금 양적 완화보다 10배 정도의 돈을 그냥 찍자는 거예요. 그냥 양적 완화처럼 연준 대차대 대표 그것도 아니라 그냥 윤종기 돌려서 찍자는 거야. 그냥 50조 달러 정도. 그래갖고 미국 경기 살리고 미국 못 사는 사람들 돈 뭐 이렇게 해주자.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 경제학 의견에서는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이거 엄청 비판받겠죠. 경제학이 아니다. 장난하냐? 뭐 통화랑 팽창 어쩌고 당연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외국인들이 이걸 봐주겠냐? 뭐 이런 뭐 거의 욕 비슷한 게 나오고 있고 요즘에 뭐 이거 난리예요 난리. 아직은 되진 않은 이거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미일간 전문가 왜 미국이 이런 소리를 하냐면 또 미국 사람들이 야 일본 봐봐. 일본은 빚이 뭐 미국의 3배인가 그래요. GDP야. 미국의 3배인가? GDP의 3배인가? 미국의 3배네. 미국의 빚이 3배인데 일본 안 망하고 있어. 지금 이런 소리 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가만히 있다가 MMT 증거가 너다.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나 왜? 나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니들은 망해야 되는데 빚이 3배인데 안 망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장난치냐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이거는 우리는 그런 거 지지 안 한다.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왔다시로 난 아닌데 이 현대화폐 이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증거다. 빚이 저렇게 많아도 나라가 안 망하고 있다. 지들이 보기엔 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저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 여기서 나온 단어를 잠깐 보시면 레이 달리오라고 유명한 트레이더인데 유명한 헤지펀드 운용자인데 펀드 매니저로 할 수 있죠. 이 아저씨가 한 말이 있는데 미국이 새로운 통화 정책으로 현대 통화 이론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일까?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 현대 통화 이론이 그럴듯해서? 이 뒤에 나오죠. 지금 양적 완화를 했어. 아까 나왔죠. 금리를 0%까지 내리니까 할 게 없고 버냉키 형이 등장했어요. 버냉키 형이 유동성을 더 높이고 금리를 더 낮춰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QE라는 걸 해서 사실상 돈을 뿌렸는데 연준이 뒤에서 잡고 있는 양식을 했죠. 그 형식을 해서 돈을 뿌렸어. 근데 만약에 위기가 한번 더 와. 그러면은 지금 양적 완화 비슷한 거를 더 크게 더 하겠냐? 새로운 약을 쳐야 된다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서 할 게 없어서 QE를 했는데 QE마저 약발이 떨어지면 그 다음 니네 뭐 할래? 그 다음 니네. 그럼 결국에는 QE를 10배쯤 더 한다고 치면 이게 현대통화 이론과 다를 게 없다. 다를 게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니들은 아마 결국에는 그 길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새로운 약을 먹을 거야. 자 정말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요즘 주장이에요. 주장. 절대 저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까 그 누나 우리 오카시오 코르테스 누나가 뭐 녹색 일자리 뭐 그린 뭐 어쩌고 전력수 얘기하는데 이 비용이 양적 완화의 10배에서 20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개인적인 생각에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최근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 이미 이주열 총재 아저씨가 얘기했죠. 미국은 트럼프 형이 하도 금리 인하 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가가 올랐어요. 미국 고용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논판 페이롤이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보통은 지표가 안 좋으면 주식 가격이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서서히 지표가 안 좋으니까 연준이 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주식이 올라가는 현상이 보이고 있어. 이게 안 그랬거든? 안 그랬는데 이 6월 때부터 서서히 인하하지 않을까. 서서히. 지금 미국도 금리 많이 못 올렸어. 2%대밖에 안 되잖아.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게 트럼프 형이 지금 파월 형한테 압박을 하고 내려라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라 뭐해 양적 완화해 뭐해 지금 나오죠. 여기 지금 FOMC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하면 지금 대통령이 양적 완화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월은 뭐 지금 양적 완화 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패드 의장이죠.
닥치고 해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이에요. 만약에 뭐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고 뭐가 터져서 진짜 뭐 파월 형이 참지 못하고 아니면 트럼프 형이 막 뭐라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한다 아니면은 뭐 양적 완화 비슷한 무슨 정책 새로운 뭐 이 금리 인하를 하건 뭔가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딴 건 모르겠어요. 전 진짜 딴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확실할 거야. 아주 유명해요. 티셔츠로도 있다 얘들아. 경기는 모르겠는데 유동성을 풀게 되면은 이건 Don't fight the Fed. 경기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뭐 어려운 건 모르겠는데 유동성을 풀게 되면 그 유동성이 들어가는 자산은 페드와 같은 쪽이. 페드가 뭐예요? 미국 중앙은행. 이거 티셔츠로도 있어. 왜냐? 이거 짤이 많아요. 왜 네가 연준이랑 같은 편에 있어야 되냐? 생각을 해보자. 뭘 생각을 해? 네가 배팅을 하는데 상대는 네가 이 반대편에 서서 올인을 하겠다는 거잖아. 우리 버냉키 형이 저기서 저걸 들고 올인을 하고 있는데 네가 반대편에 서서 고민을 하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틀렸어. 그리고 반대편에서 이게 요만한 코인 하나 이렇게 주면서 콜 이러는 거잖아. 콜. 물론 맞을 수도 있는데 물론 형이 이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기기 힘들다는 거지. 물론 내가 이길 수도 있겠지만 진짜 짤이 많아요. 왜 페드랑 싸우면 안 되느냐? 유동성이 들어가는 자산에 관해서 딴 건 모르겠고 이렇게 싸우는데 이건 너고 이건 페드인데 이렇게 이건 너고 이건 페드란 말이지. 이렇게 치면 싸우면 안 되겠죠. 웬만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럭키 펀치를 날려서 갈 수 있는데 맞으면은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딴 건 모르지만 정말 뭐 어떤 정책을 폈을 때 어떤 자산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유동성이 만약에 페드 정도가 한다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딴 얘기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들으세요. 가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올 거야. 마이너스 금리 채권 들어보셨어요?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있다. 이거 질문이 많이 나와서 제가 잠깐 드리면은 글로벌 마이너스 금리 도대체 왜 사? 금리가 마이너스야. 돈을 넣으면은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보관료를 받아요. 그런데도 마이너스 금리 채권 잔액이 어마어마해요. 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시장에 왜 팔릴까? 물론 안전해서지만 왜 팔릴까? 첫 번째, 마이너스 금리는 가격이 반대로 얘기하면 가격이죠. 이것보다 더 비싼 가격이 더 마이너스 금리에 누군가 사준다. 나보다 더 바보가 있다는 거죠. 나보다 더. 누가? 정부가 사주면. 정부가 QE 같은 걸로 해서 양적 완화로 해서 채권을 사주면은 마이너스 금리도 정부는 사주거든. 연준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사주거든. 중앙은행이 사주면은 나보다 더 바보가 있으니까 사면 되는 거야. 간단하게. 두 번째, 마이너스 금리여도 반드시 예치해야 되는 돈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 같은 게 마이너스다. 근데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금액하고 관계없이. 그 세 번째는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건데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같은 걸 짤 때는 주식을 이만큼 넣으면은 채권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거든요. 이 채권을 넣어야 되는데 이 채권의 비중이 약관 같은 걸로 정해지는데 굉장히 시중도가 높은 채권을 원하는 수익자들이 있어요. 쩐주들이. 주식을 요만큼 사기 위해선 채권을 이만큼 사야 되는 쩐주들이 있거든. 이 쩐주들은 여기에 안전성을 원하지 굳이 여기서 0.01% 뭐 이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라 그래서 누가 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특수한 경우에는 사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꽤. 나머지 뭐 얘기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자. 자, 좋은 시간 되세요. 자, 안녕.